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로부터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 중인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남편과 각자 삶을 살기로 했는데요.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졸업만 하기로 했어요. 연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이혼 소송을 시작했으니까, 이미 오랫동안 별거하고 남남으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새로 연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감정적으로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더 이상 감정이 없다, 별거를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칫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서 상당한 위자료를 물 수도 있고, 내 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별거를 한 지 5년이 넘었고 부부 사이에 대화도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었던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만 듣고 이걸 믿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상간녀로 몰려서 상간 위자료를 물어준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는데도 법원이 이걸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혼 소송만 시작하면 연애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판결문에 도장이 찍힐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혹은 졸혼 상태에서 연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례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대체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입니다. 도대체 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별거를 시작한 때, 각방을 쓰기 시작한 때, 이혼 소송을 시작한 때, 졸혼 합의를 한 때, 이렇게 다양한 시점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혼인이 종료된 때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지 제3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속을 보면 수년째 별거하면서 왕래도 없이 남남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년씩 별거를 하면서 각자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 양육은 공동으로 하면서 꾸준히 교류도 하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는 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와 연애를 시작해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고 서로 이혼을 전제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를 한다고 해도 서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혼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별거를 하거나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혼인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3자인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별거를 시작할 때 부부끼리 나눈 대화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새로운 거처를 구했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내와는 결혼한 지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CC였던 주인공 부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슬하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에 이르렀지만 주인공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매일 싸움을 반복했는데요. 그렇게 부부 사이는 점점 소원해졌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지는 5년, 각방 생활을 한 지는 3년, 가족끼리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기념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인공 부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자녀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자녀는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내는 무조건 자녀를 의대에 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자녀 본인은 예술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주인공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주인공 부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이 다툼 끝에 아내가 주인공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주인공은 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아내와는 각방 생활을 하면서 남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원했든 원치 않았든 막상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허해진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우울감도 느끼고 허탈감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한 친구가 기분 전환이라도 해보라고 권유한 것이 동호회 활동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주인공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이나 쐬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공은 이 등산 동호회에서 동갑내기 여성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동호 회원으로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로 지내다가 차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 여성도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인공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던 속마음도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여성은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다가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인공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동안 아내와 5년 정도는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각방을 쓴 지도 3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까지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는 이미 아내와의 사이는 끝이 났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자유롭게 다녔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이 주인공과 여성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고 이혼 소송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내는 주인공을 상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주인공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인공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버립니다. 아내의 주장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고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주인공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이미 제대로 대화도 안 하고 각방을 쓴 지가 수년이 넘었으니까 부부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먼저 주인공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 중에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해서 주인공과 여성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주인공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인공 부부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서 결국 주인공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혼인의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는가였습니다. 먼저 주인공 부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줄고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동일한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혼인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자녀 문제를 매개로 한 지속적인 교류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주인공 부부가 자녀 입시 문제로 큰 갈등을 빚어오기는 했지만 부부가 입시 상담을 함께 받거나 학교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하고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연락 수준이 아니라 부모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이 주인공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지한 사전론이나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 사이가 소원했던 것도 맞고 자주 다툰 것도 사실이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가 이 결혼을 끝내자라고 정리하거나 합의했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이혼 소송 전까지는 계속 아내와 공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생활비 일부를 여전히 주인공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사용해서 경제적인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서로 최소한의 참여를 했던 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주인공 부부의 혼인 관계는 갈등이 심한 상태였을 뿐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시작된 주인공의 연애는 결국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주인공은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미 주인공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깊어져 있었고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반영해서 아내가 요구한 5천만 원 중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는 혼인이라는 매우 강력한 법적 관계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 구속을 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별거를 하고 있다, 이혼 이야기를 나눴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기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녀를 매개로 교류한다, 이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이런 요소가 하나라도 강하게 남아있다면 법원은 혼인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시작한 연애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연애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다음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오히려 이미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과연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지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입니다. 주인공은 남편과 결혼한 지는 30년 정도가 되었고 슬하에는 성년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각자 맞벌이 직장 생활을 하던 주인공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자녀들 또한 잘 성장해서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이 주인공 부부는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주인공은 계획적이고 가정 중심적이었던 반면에 남편은 개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간섭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서로의 이런 다른 모습이 매력처럼 느껴졌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사소한 생활 방식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 문제,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휴일을 보내는 방식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각자 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주인공 역시 더 이상 남편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소한 다툼을 한 끝에 남편이 우리 이렇게 평생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스스로 집을 나가서 별도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거죠. 주인공은 처음에는 잠시 떨어져 지내면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는데요. 몇 년이 지날 동안 주인공 부부는 거의 만나지 않았고 연락 역시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녀 문제로 나누던 대화도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직장을 갖게 되면서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활도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 부부는 공동 계좌를 정리하고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관리했습니다. 명절도 따로 보내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별거 생활을 몇 년 이어갈 무렵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감정 싸움 끝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면서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서로에게 크게 악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같은 것은 따지지 않기로 했고 재산 분할 방향을 대략 정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이혼 신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했지만 둘째는 미혼이었습니다. 혹시 둘째가 결혼을 할 때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면 혹시 흠이 잡힐 수도 있을까봐 이를 걱정했던 주인공 부부는 둘째가 결혼을 할 때까지는 이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부부는 법적으로는 혼인을 유지하되 실제로는 지금까지 각자 지냈던 것처럼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조용한 정리였던 셈이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났을 때 주인공은 오랜만에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만나러 간 모임은 아니었고 집과 회사를 오가던 반복적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기분 전환 삼아서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주인공과 남성은 점점 가까워졌는데 주인공은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녀인데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는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미 남편과는 별거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 둘째의 결혼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남겨두기로 했던 터라 결국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우연히 주인공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크게 분노했는데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주인공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이 주인공과 남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소장을 받은 주인공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미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이야기도 했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이미 몇 년이나 지내왔기 때문에 이 연애가 설마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우리는 이미 끝난 부부였고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우자는 정조 의무를 지켜야 되고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역시 하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가 였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이 주인공과 단순히 말다툼을 한 이후에 가출한 수준이 아니라 약 2년 이상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공동 계좌를 정리하고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등 경제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점, 일상적인 교류를 거의 하지 않은 점, 명절과 같은 서로의 경조사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은 점, 주인공 부부 사이에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 합의에 따라서 명의 이전 등 재산 분할을 진행한 점 등 이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해체된 상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인공 부부가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던 게 아니라 오랜 별거 끝에 충분히 고민을 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마쳤고 그렇지만 오직 이 둘째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장기간의 별거와 이혼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남편이 주인공과 남성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흔히 졸혼이라고 하죠. 졸혼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남성인데요. 정년을 앞두고 있던 주인공은 아내와 결혼한 지는 35년이 넘은 상태였고 두 자녀들도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이제는 부부 둘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년의 다정한 부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지만 그 성격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아내에게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 역시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주인공 부부는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졸혼을 하기로 한 주인공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생활을 분리했습니다. 각자 방을 사용하고 식사도 따로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기로 했다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였던 거죠.
이렇게 조론을 시작한 주인공은 은퇴 후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골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래의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함께 운동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 식사를 함께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요. 주인공 역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아내와는 감정적으로 정리했고 서로 조론에 합의해서 자유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굳이 이 여성과의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녔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지인을 통해서 주인공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각자 삶을 터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기로 합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이 여성을 상대로 산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인공과 여성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졸혼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졸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연예인들 중에도 배우자와 졸혼을 하기로 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졸혼은 이 결혼 생활에서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졸혼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단순히 부부 사이의 합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졸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권리와 의무, 예를 들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부양 등의 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졸혼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졸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졸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졸혼 상태를 혼인 파탄 상태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서 이 여성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주인공 부부가 여전히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각 방을 쓰면서 생활이 일부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주거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혼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가 됩니다. 또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주인공 부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공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던 주택은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그리고 큰 틀에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한 흔적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인공 부부는 부부로서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명절에는 함께 자녀 집을 방문했고 가족 행사에도 동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살기로 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혼인은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졸혼은 법률상 제도가 아니며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즉, 졸혼했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 주인공과 여성의 관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혼이면 연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단순하고도 분명한데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기본적으로 정조 의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냐, 졸혼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자녀 문제로 서로 교류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는 이혼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갈등이 심했을 뿐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주인공의 연애를 부정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계속됐고 주거도 분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주인공 부부는 공동 계좌를 정리하는 등 경제 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명의 이전을 실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형식만 유지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은 이미 파탄났다라고 보고 연애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감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졸혼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법원은 이 졸혼을 법적인 혼인 종료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무리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결국 이 상태에서 시작한 연애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기준은 이겁니다. 첫째, 같은 집에 살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혼을 전제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별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각방을 쓰거나 일시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혼인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졸혼은 감정의 합의일 뿐 이 법적인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혼인관계는 법적인 관계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애는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나뿐만 아니라 연애 상대방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어느 날 갑자기 상간소송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혼인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누가 봐도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사랑보다는 먼저 법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더 신중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